조금 직접적인 답변을 할게요. 이제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보통 HR에 관한 이런 질문 중에 HR은 이제 예술이냐, 아트냐, 아니면은 사이언스냐, 이제 과학이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일상이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게 현재 직업적인 우선순위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우선순위고요. 예. 작년 7월에 회사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 안정화 됐습니다만 또 그다음 단계 부분이 향후 과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요 근래에 책 출간을 해서 이건 어차피 우리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업무에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저런 출판에 관련된 이런 이제 일들이 대부분 출판 초기에 바짝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바쁜 게 최근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어떻게 보면 변화입니다. 변하고 네. 나머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네. 운동하고 글 쓰고 그렇죠. 그리고 4월 말에 출간이 됐죠. 예. 지금은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일이 인사, 우리가 통상 요새는 뭐 영어로 HR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인사 관리라고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HR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입니다만 요새는 뭐 하도 보편화돼가지고 그냥 Human Resources 그렇잖아요. 인적 자원 관리. 예. 그건데 제가 제일 먼저 경력을 시작할 때 IBM에서 인사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인사를 해왔는데 임원 경력만 한 25년이 됐어요. 벌써 오래 한 거죠. 이제 뭐 임원이 좀 빨리 된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계속 인사를 이제 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인사 쪽만 전문적으로 쭉 이제 해왔는데 회사는 좀 바뀌었죠. 이를테면 먼저 IBM, 그다음에 나이키, 이제 모토로라, 외국에서는 DHL 같은 회사들 그렇게 근무를 이제 하다가 주로 외국 회사니까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토로라에 있을 때는 아시아 이제 태평양 지역 쪽 나라들을 담당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소프트뱅크 쪽에서 투자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 제안을 받아서 컨설팅 회사도 한 3년 경영을 했었어요. 예. 인사 컨설팅이죠. 회사 인사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했던 게 모토로라하고 DHL이죠. 그리고 국내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인연이 닿아서 쿠팡 부사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새로운 다국적 기업의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기업 환경으로 이제 옮긴 거죠. 저는 굉장히 옮길 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쭉 근무하다가 이제 그런 노하우를 또 우리 이제 국내 아주 빨리 성장하는 회사의 경영 환경에다가 접합해서 거기에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옮긴 게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쿠팡에 한 1년 근무한 후에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지금 우한행제
덜 옮긴 지가 지금 한 5년 됐네 벌써. 이제 이런 회사에서 HR로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건 뭐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동시에 이제 이런 데서 있으면서 이제 인사적인 이런 도전거리 이런 거를 인사 담당자로서 대응을 하고 또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일을 한다. 굉장히 HR 하는 입장에서는 도전적인 일이잖아요. 유한 형제들에서 작년까지 4년 정도 이제 하다가 여기 우한 형제들의 이제 결사가 지금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 딜리버리 N인데 향후 이 내연기관은 이제 계속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배달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정도 이제 되면 내연기관 오토바이 신규 배달 허가는 지금 저기 이제 전체 큰 로드맵으로서는 서울시에서 그건 2025년 이후에는 일단은 이제 내연기관 신규 허가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자동차도 2035년 주변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내연기관은 옵션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탄소 저감이라는 사회적인 요새 흔히 말하는 ESG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우한 형제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지금 딜리버리 N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전기 운송 수단 위주로 배달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간 파일로트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런 이제 사업이 우리 회사의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요새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러죠. 라이더들, 배달 라이더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집 라이더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풀타임 정규직으로 5일 근무제, 그 시험을 또 업계 최초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HR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옮겨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때까지 제가 이제 평생 해왔던 일이 이제 HR인데, 이 HR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회사 안에서 보면 이제 일부 회사들은 이제 전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맞기도 합니다만은 또 회사 환경에 따라서는 인사의 기본적인 전문성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분들이 맡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쭉 오랫동안 인사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래 지속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100년 기업, 200년 기업, 특히 이제 서구 쪽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HR이 잘 되어 있더라. 그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이제 대부분의 성공하는 회사들 보면은 이제 산업에서 리딩 회사들을 보게 되면 제품의 질이 이제 우수하거나 그다음에 시장에 없는 걸 제공하거나 어떻게 됐든 간에 확고한 경쟁 우위에 있는 이런 요소를 확보하고 있거나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데 그런 회사들이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부적으로 변화를 하고 재생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회사들 이렇게 보니까는 크게 제품의 서비스라든지 제품의 우수성 외에 뭐가 있느냐면 조직 문화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 제도 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요소,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직 문화 같은 거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어요. 저 회사 조직 문화가 과연
그 보편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들한테 바람직한 조직 문화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그 성과주의고 업무에 대한 강도가 높고 네.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가 다시 반등해가지고 지금 그 업계의 그 리딩 회사로 다시 돌아온 이면에는 결국은 그래도 조직 문화거든요. 애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과 지향 문화라든지 창의성을 존중하고 리더들이 그 성과 목표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정렬이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역시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인사 부분을 얘기하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인사라는 건 결국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는 구성원들의 입장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입장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같다기보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그냥 다 요약해서 하나만 얘기하면 가장 좋은 거는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 목표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조직 목표가 둘 다 일치하면, 그래서 개인이 성장하면 조직도 성장, 이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적어도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직원을 배려하는 인사제도, 대표적이면은 이제 뭐 그 의사소통 제도라든지 개인 존중으로 이제 얘기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꼭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는 게 respect for the individual 혹은 뭐 respect for the people,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그런데 이제 액자이면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액자에다가 글만 놓고 안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런 회사들은 보면은 액자에 글을 놓는 대신 회사 안에 곳곳에 회사 역사라든지 신입사원 교육할 때라든지 그걸 교육을 합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는 건 인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성과 관리할 때 성과 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승진이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개발, 육성에 이런 모든 그 인사에 관련된 프로세스의 이런 핵심 가치하고 그 추구하는 그 경영 인사 철학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100년이 넘어가도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게 제도적으로 일상 운영적인 측면에서 밀접하게 그 구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우리 성과평가 제도, 우리 요새 와서 이제 평가라는 말 대신에 성과관리제도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는 우리 인사고가, 인사평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지금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그 이제 한 번에 우리 이제 HR 역사를 보면 한 번에 그 굉장히 뚜렷한 터닝 포인트가 있죠. 1950년대 이제 초반에 피터 드러커가 그 목표에 의한 관리, MBO, 그죠? MBO가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인사평등, 인사고가라는 거는 다분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 감시적이거나 통제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스포츠 구단이나 아니면 뭐 취미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라는 곳은 이제 회사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급여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관계예요. 이 단순한 관계가 사람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직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간단한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그 기업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인사 역할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재밌는 거는 들어오는 순간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도 심지어는 그래요. 오는 순간에 구성원들한테 일을 주잖아요. 책임을. 그러면 잠시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인사 제도에 따라서 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잠시 까먹어요. 뭐냐면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맥락, 일을 하는 본질에 대한 목적을 까먹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신규 입사자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총무과에 들어왔다고 보자고요. 이제 일을 줘요. 대부분 기존에 있는 회사라면 옛날에 그 하던 사람이 후임자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전임자가 하는 일을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면 된다. 교육이 따로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냅다 옛날 사람이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지는 잊어먹는 거죠. 굳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일 어제 했으니까 오늘 하고, 그죠? 전임자가 했으니까 지금 하고.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지 않나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조금 떨어져서 본다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왜 하는가라는 걸 보면 궁극적으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회사가 갖고 있는 조직 목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회사는 업계 최고의 그 소위 말해서 미디어 컴퍼니다 라는 회사의 그 미션이 있다면 그럼 업계에서 우리가 최고가 되고 그럼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럼 그 역량을 우리가 갖추어가는 과정과 함께 이제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또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그걸 갖다가 이제 최고 경쟁자 밑에서 최고 경쟁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1인 기업에서는 혼자 다 하죠. 회사가 성장하면서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기능이 분산되면서 이걸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최고 경쟁자는 그 밑에 있는 그 본인한테 직보하는 나중에는 임원, 통상적으로 회사가 커지면 임원이지만 임원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이 나눠주고요. 회사가 커지면은 이제 임원 밑에는 또 중간 관리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임원이 기능별로 나눠 가지고 업무를 그러니까 이제 CEO 입장에서 보면 그걸 기능별로 위임하는 거죠. 위에 그 CEO한테 직보하는 그 관리자들의 그 업무 목표를 모으면은 CEO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서장은 중간 관리자한테 또 나누겠죠.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캐스케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죠. 폭포에서 쏟아져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구성원 단계에서 가면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업무 목표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맥락은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HR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특히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그 인사에 대한 아니면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그 이제 독특한 이제 DNA를 가지고 있더라. DNA라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유전되고 그게 이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고 이런 관점에서 이 이제 HR이라는 거는 회사의 지속적인 오랫동안 지속하는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다행히도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들이 있다. 업계 리딩 컴퍼니고 한때 그 이제 업계를 이렇게 업계에서 그냥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IBM 뭐 컴퓨터 업계를 이렇게 주도한 회사고요. 나이키
지금도 스포츠 업계는 뭐 여전히 1위지 않습니까? 모토로라 휴대전화 지난 1000년간에 있어서 가장 그렇죠. 그 초손가락 꼽히는 발명품이 또 휴대전화잖아요. 이런 이제 회사들. 예를 들면 IBM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 MBO 제도라는 목표 관리 제도를 처음 도입한 회사거든요. 이제 뭐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처음 도입한 회사이기도 하고 HR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제 이런 회사들의 이제 공통점 인사를 잘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영 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옮기면서 그 HR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특히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또 HR을 같이 하는 우리 이제 뭐 동료 HR 하시는 분들 후배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런 과제에 이제 공감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싶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책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데 대한 질문이라든지 과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또 이제 느끼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제 책이 제가 쓴 책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 훌륭한 HR 책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있으면 현장 경험을 또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훌륭한 학자들이 우리 이제 연구소 이제 또 이론적인 배경을 또 쓰신 분들도 이제 많고요. 다 저는 훌륭한 책들이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통합했다라는 그런 데 의미를 좀 더 두고 싶어요. 제가 현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인사 조직 쪽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학위를 하게 된 계기도 HR을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맥락을 모르게 되면 계속 옛날에 했던 걸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냥 단줄 알고.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이론을 알게 되고 또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일을 잘 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맥락을 알게 되면 방법은 융통성이 생기거든요. 예. 두 번째, 저도 이제 학회 같은 데서 이제 토론도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또 이제 우리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학교에 계시는 교수분들도 이제 또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간혹 현장에 동떨어진, 현장에서 전혀 현실감이 없는 이런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인사 같은 건 실전 학문이기 때문에 현장에 쓰이지 않는 학문은 이제 탁상 공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현장하고 밀접하게 이제 관련된 그런 실제로 현장에 쓰일 수 있는 실용성 부분에도 이제 그걸 고려하면서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책에다 보면 뒤에 일일이 제가 현장에서 했던 대부분은 현장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현장에서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그 사례에 관련되는 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고 연구 결과가 있는지 부분을 접합을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 근거를 달았습니다. 미주로. 이제 그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인사를 오래만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편적으로 옳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많은 곳에서 이걸 제가 성공을 했고 또 그런 성공의 배경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학문적인 연구가 있더라라는 게 있다면은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나중에 그걸 고려할 때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일이 이제 그런 근거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와 이론적인 연구 부분을 결합해서 그걸 좀 체계화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만드는 첫 번째 의도 중에 그 첫 번째 의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꼭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네. 첫 번째는 인재. 예. 결국은 조직 문화도 그렇고 인사제도 그렇고 결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 조직을 성공시킬 사람은 소위 인재죠. 물론 인재도 우리 한국말 인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자로 쓰다 보면 우리 나무 목자에다가 우리 그 나무 목자 써가는 우리 제목할 때 제자를 써가지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을 인재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재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는 탤런트 있잖아요. 그 핵심 인재라고 할 때 그 인재 송곳처럼 드러나는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인재가 많을수록 기업이 성공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인재가 제일 먼저다. 뭐 인재가 있어야 관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인재가 처음이면은 담아서 끌고 갈 조직이라는 테두리를 형성하는 소위 말해서 기준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걸 이제 저는 조직 문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그 회의를 하는데 그 9시가 이제 회의 시간인데 9시 15분이 돼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른 미팅인데 또 한 20분 늦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빨리 오던 사람도 괜히 빨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9시 10분이 있으면 늦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조직 문화로서 고쳐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도 조직 문화라는 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가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어떤 중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한때 어떤 우리나라 회사들이 아주 우수한 사람 뽑아가지고 바보로 만들어서 내보낸다. 예를 우리 이제 그 피클통 있잖아요. 피클통에 그 이제 대부분 피클을 만들 때 보면 식초하고 설탕, 뭐 물을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오일을 담 거잖아요. 근데 아주 신선한 오일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피클통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피클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라는 거는 이제 그 피클통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인사제도는 이 조직 문화에서 추구하는 이 조직 문화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 그 다음에 이제 뭐 핵심 가치 이런 거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이 또 핵심 가치하고 그 경영 철학은 이 창업자나 그 최고 경영자 CEO의 이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리가 있어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직 문화로 심화가 되면은 이 조직 문화하고 아무리 좋은 인사제도라도요, 조직 문화하고 인사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여하튼 둘 다가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상제도, 성과관리제도. 우리 회사는 성과 같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이 순서대로다. 우리 회사 요새는 뭐 법상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 남녀에 대한 뚜렷한 그 이제 요새는 그 법 자체 그냥 양성평등법 위법입니다만은 우리 회사는 여성들은 중요한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조직 문화가 은연중에 퍼져 있다면 그러면 여성들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 제도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회사는 당연히 보면은요 성진 때 아니면은 조직 내에 중요한 자리에 여성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인사 제도와 조직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딱 본다면 저는 요약한다면 저는 세 개로 보는 거죠. 인재, 조직 문화, 그다음에 인사 제도가
핵심 요소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 책을 그 세 가지를 챕터별로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HR 혹은 우리 인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일반 구성원들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 조직 목표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내가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하던 일 하게 된다는 것처럼요. 인사라는 이 부서의 기능도 결국은 HR이 왜 하죠? 맨날 사람 오는 사람들 그냥 급여나 주고 HR이 또 어제 하는 일 오래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뭐 개인이 아까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HR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회사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인재들을 결국 이런 인재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구성원들을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제일 일을 잘하거든요. 서로가 힘든 게 뭐냐면 하기 싫은 사람 일 시키는 거 하고요. 또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매일 나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HR이 어떤 인사 제도를 통하든 조직 문화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구성원들의 그 동기를 유발시켜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게 1차적인 HR의 이제 목표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HR의 핵심 과제 맥락이거든요. HR이란 부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 경영자가 결국은 회사의 전체적인 그 조직 목표를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사는 사실은 인사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HR을 하는 기본적인 1차적인 책임은 CEO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목표, 그 영업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위 목표가 있을 건데, 이제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인재에 관련되는 부분이, HR의 목표라고 보는데, 결국은 영업 목표든, 재무 목표, 뭐든, 결국 다 사람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CEO들이 보면 대부분 특히 창업가들은 비범해요. 규모에 상관없이요. 제가 경험해본 모든 CEO들은 경영 철학 부분에서는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범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창업가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제가 이게 느껴보면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뭘 봐도 이러니까 저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비범함. 예를 들면 이제 의사결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이라든지 그다음 규모가 일단 또 크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CEO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책임도 CEO들이 지잖아요. 그러면 CEO들도 굉장히 외롭다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에 관련되는 일은 더 힘들거든요. 사람이 갈등 관계가 생기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CEO들이 에너지를 인적 자원의 관리 부분에 그중에 갈등 관계라든지 기타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CEO들이 시간을 거기다가 투여를 하면요. 전략적인 목표, 기타 많은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HR 하는 사람들은 CEO들 최고 경영자가 본래의 그 CEO의 더 상위 목표, 전략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HR 소리가 나면 안 돼요. HR이 영웅이 되거나 스타가 되는 회사는 이미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HR은 조용해야 돼요. 이게 평소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사람들이 끈끈하게 동기부여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건이 안 생기니까 HR이 하이라이트 될 이유가 없어요. 평소에 할 일을 계속 해내. 근데 HR이 어느 날 그 막 그냥 스트라이크 나가지고 해병 맺고 악수하고 그러면은 와 타결되고 좋잖아요. 이미 그렇게 타결했으니까 영웅인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HR의 본질적인 역할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HR을
뽑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좋은 HR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제 전문적 역량 이전에 저는 HR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HR이 최소한도의 공사가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리적인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HR이 해야 될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CEO가 본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HR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CEO가 특히 이제 이 HR하고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이런 데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HR이 맞춰야 된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최고 경영자들의 경영 철학이 반사회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불법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최고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독특하게 개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HR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게 큰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게 옳다면은 HR이 자기 개인적인 케미스트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나는 싫은데요라든지 이거는 이제 프로페셔널 하지 이제 못하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HR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사회나 아니면 뭐 심한 경우 불법적인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라든지 기타 회사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구성원한테 구성원한테 도움이 되는 건 대부분 회사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회사 편인 HR이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HR이 이제 듣는 아니면 HR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더욱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회사 편이냐 HR은 회사 편이냐 직원 편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가장 황당한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구성원들을 동기유발시켜주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어포더빌리티라 그러잖아요.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경영자들한테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우리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익 모델이라든지 회사의 재정 능력 안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요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자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경영자를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면은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이제 회사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도 좋은 거거든요. 회사 편, 직원을 잘해주는 게 회사 편인가요? 구성원 편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회사가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때때로는 구성원들한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일정 기간 바쁠 때는 또 올코트 프레싱으로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독려하고 하는 회사 편에 있어서 그럼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걸 하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같은 일이라고 이제 보는데, 부분들은 이제 HR이 신념을 가지고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랑 안 맞는다, 그게 맞는, 그게 누가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니잖아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이제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 실제로 훌륭하게 어느 정도 선에까지 가시는 부분들 보면요, 대부분은요, 마인드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훌륭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이런 무슨, 그거가 아까처럼 그냥 큰 맥락하고 없다면은, 그건 HR이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순서라고 보는 거죠. 실은 약간의 우연이죠.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과목 중에 인사관리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별로 재미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딱딱하고. 와서 이제 HR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HR이라는 직무가 보통 이제 외국계 기업들은 직무별로 이제 HR 직무가 이제 저한테 주어져서
하니까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HR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사나 구성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이게 또 상당히 전문적이라는, 처음에 심지어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HR이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몰랐어요. 대충 하면 될 거, 뭐 사람 만나고 뭐 상담하고, 근데 HR이 무슨 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는 일은 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뭘 하면 대충 하는 거는 좀 싫어요. 기왕 한번 하면은 끝을 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꼭 공부가 아니라도 어떻게 하든 어디를 찾아가서 알아오든, 뭐 심지어 제가 한 석 달간 토일요일을 매번 회사에서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질도 빨라지고, 뭐 하여튼 나중에 그게 다 돌아오더라고요.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뭐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일이 재미있어지고, 그래 지금까지 온 거죠.